사회문화 친구들 안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김우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내용을 다루던 3단원을 다 마치고 4단원의 막을 열었습니다. 사회문화 교과서 반절이 끝났네요.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핵1 한눈에 정리하기 단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중은 1, 2, 3단원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4단원, 5단원, 6단원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을 할까봐 높아심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회문화에서 1등급을 가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표분성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풀고 해설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는 문제인데 주로 이제 사회불평등 현상을 다루는 이 단원에서 많이 숙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4단원의 의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갈고 닦아놨던 사회학의 기초 내용들 그 중에서도 핵 중에 핵이 바로 뭐냐면 관점입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거야? 거시적으로 볼 거야? 미시적으로 볼 거야? 어떻게 볼 거야? 이 내용들 나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협동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 협동 이런 모습을 바라볼 거야 이런 느낌이든지 아니면 다수가 너무나 착취당하고 있는 이런 정말 암울하고 힘든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이 사회 도저히 좋게 보지 못하겠다라는 갈등론적인 느낌으로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기초 지식을 쌓아놓은 걸 가지고 좀 응용해서 본다면 사회불평등 현상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선생님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핵 16의 제목은 사회불평등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했어요? 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불평등하다, 우리 사회 너무 불평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 중에 우리 사회가 너무 평등해서 그래, 우리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니까 그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가 평등이고 뭐가 불평등한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불평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 사회가 평등하냐 평등하지 않냐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희소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 희소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라고 함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많아.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거지만 그 목표가 되는 그 양이 굉장히 적어. 그걸 우리가 희소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 이걸 불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평등해 불평등했을 때 돈 많은 사람 많고 돈 없는 사람 너무 없고 불평등해 이렇게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 또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불평등이 뭔데? 불평등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데 그 양이 적어서 우리가 희소하다고 부르는 그런 것들, 이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평등하지 않게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 자체를 우리가 불평등, 사회 불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사회적 희소 가치가 뭔지를 봐야 되겠다.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얼마 없어. 짠! 돈이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면은 돈이 생각날 텐데 선생님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요. 경제적으로 희소한 가치를 가지는 거, 정치적인 측면에서 희소한 가치를 가지는 거, 사회적인 측면에서 희소한 가치를 가지는 거. 경제적인 걸 먼저 보면 당연히 돈이라고 하지 말고 좀 유식한 표현으로 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부를 갖추고 있냐 안 갖추고 있냐. 이 부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양은 한정돼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를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제적인 부, 우리나라의 부의 어떤 배분성은 어떻게 돼 있나? 뭐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기 가장 편할 만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니까 주요 국들의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이 100명이라면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을 쭉 일렬로 딱 세워놓고 1등부터 10등들이 전체 소득에 얼마를 벌고 있는가 이걸 나타낸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세상에 미국이 47.8%, 우리나라가 44.9%예요. 45%. 높은 편이네. 일본, 영국, 프랑스로 갈수록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어떤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일로 갈수록 그러면 우리는 부의 배분 상황이 불평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소득 높은 사람부터 못 버는 사람들까지 1등부터 10등까지 일렬로 쭉 세워놨는데 이 앞에 1등이 전체 소득의 44%를 벌고 있다는 거지. 힘 빠진다. 그죠? 이런 내용. 이게 바로 부의 불평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희소가치라고 한다면 파워입니다. 파워. 권력. 그러면 지금 권력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몇 명한테만 집중되어서 가지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권력이라는 것도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네. 선생님은 여러 측면 중에서도 요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성들이 어떤 우월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게 된 것도 사실 불과 몇백 년도 안 된 일이거든요. 그럼 선거권도 그렇게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접 자신이 출마해서 그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을 준 거는 진짜 더 얼마 안 되겠지. 뭐 다른 년도 됐고 2019년 제일 최근이니까 보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성 의원의 비율입니다.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 보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지금 맨 위에 나오는데 여성 의원 비율이 46%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여성인가 봐. 하지만 여러분들 뉴스에서 자 국회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국회 나가 있는 누구 기자 이렇게 해서 국회 모습, 국회의사당에서 회의하는 모습 딱 이렇게 비춰질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있는 남자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17%. 100명 중에 17명, 17명만 여자. 그러니까 83명이 남자. 뭐 이 정도 비율이라는 거네요. 일본 우리보다 더한다. 일본은 10%밖에 안 돼. 남성 의원들이 90%라는 얘기네. 와.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다라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힘으로 봤을 때 권력이 불평등한 내용 본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럼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명예입니다. 명예. 어떤 사회에서든 그 사람이 어떤 뭐 일을 해, 어떠한 업적을 쌓았어, 어떤 뭐 공부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걸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고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돈이나 권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인 지위라는 표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여러분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어떤 지위, 사람들의 인식 이러면 감이 오나요? 그런 걸 명예, 지위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얼마나 평등하게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중에 선생님이 한번 예전에 한번 봤던 자료인데 여러 가지 명예 중에 서울대학교라는 어떤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서울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 이거를 한번 목표로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울대에 나왔다. 뭐 여러분들의 워너비 아닙니까? 준거 집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보니까요. 뭐 이건 됐고 요것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일반고하고 아무튼 일반고도 국공립하고 사립 나누고 남학교 여학고로만 나눠놓긴 했는데 결국은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3%, 7%, 5%, 7%, 4%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특수목적고 자율고 이런 데가 40, 50, 30 막 이런 비율로 진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측면의 명예, 지위라는 어떤 이 희소 가치도 결국은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구나. 우리 일반고인데, 남녀 공학인데, 심지어 남학교 7.9%, 여학교 4.5%, 남녀공학 3.9%. 네. 암울한 상황이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부, 정치적인 측면의 권력, 사회적인 측면의 어떤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사회불평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어를 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계급이라는 용어와 계층이라는 용어입니다. 계급과 계층.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먼저 이 계급이라는 용어와 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계급은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사회학에 접목시켜가지고 계급을 정의한 사람이고요. 베버, 지겹게 나오죠. 베버 형은 계층이라는 말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버 형이 마르크스가 쓴 책을 읽다가 야, 이 계급 이거 좀 부족하다. 좀 더 내가 보완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 사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그렇습니다. 계급하고 계층하고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먼저 보시면 마르크스 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아니 형님이라고 하지 말까? 선생님, 도대체 계급이 뭡니까? 왜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계급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마르크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러 가지 부류의 여러 가지 항목으로 사람들의 어떤 불평등 단계를 볼 수 있는데 마르크스가 볼 때는 다 필요 없고 경제적인 요인 이것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게 사회불평등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계급 이게 중요하다. 계급이 뭔데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요인으로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 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느낌 딱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는 거. 계급, 좋은 계급, 안 좋은 계급. 좋은 계급, 안 좋은 계급이라는 게보다는 많이 가진 계급, 못 가진 계급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는 느낌으로 계급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 요인이라는 걸 마르크스 표현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한다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가지고 있으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니까 유산 계급 이거 돼.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산? 무산 계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결 구도로 보는 거. 딱 마르크스 느낌이잖아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갈등론적인 느낌인데 우리 사회는 그냥 소수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하층민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부류들이 살고 있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설명에 딱 맞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유산계급이냐 무산계급이냐 다시 얘기하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 소유 여부가 바로 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경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 안 보이니까 좀 지우면요. 그래서 마르크스 영어로 이제 한다 그러면 BG라고 써놨죠. PT라고 써놨고 부르지아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원래 용어가 이제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계급들은 공장이나 기계 그러니까 생산 수단이에요. 뭔가 생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 이걸 지금 말로 하면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디 공장 사장님이라든지 무슨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르주아 계급인 거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공장이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저 이 기계 만질 줄 아는데 제가 여기서 사장님 기계를 만지면서 일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 취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봤을 때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는 그게 다였어요. 자본가,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생산을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기계 공장은 내 거니까 난 일 안 해도 되지. 거기와 프롤레타리아들, 공장이나 기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본가한테 가서 그 안에 취직을 해서 그 기계 공장을 돌려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자본가에게 대신에 그 자본가가 얻은 이득의 일정 비율을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 거죠. 됐죠? 보시면 마르크스가 생각할 때 이 두 계급의 관계는 어땠냐? 두 계급은 피지배 관계다. 갈등론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걔네들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갈등, 대립이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불가피. 이해감? 피할 수가 없다. 갈등, 대립은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바라보는 게 마르크스가 바라본 계급 안에 있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 관계,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부르주아들은 자기가 공장 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건데 너희들은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벌어주면 야 그래도 공장이나 기계가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너네가 돈 번 건데 이만큼 더 만족해야지 라는 어떤 입장일 거고,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맨날 힘들게 와가지고 왔는데 사장님 오늘 월급 주세요. 월급 줬는데 너무 적어. 열받는 거지. 지는 맨날 저렇게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나 먹고 앉아갖고 부채질하고 쉬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침부터 계속 일하고 했는데 자기보다 더 주지 못할 망정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마인드일 거 아닙니까?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마르크스가 나눈 계급, 마르크스가 얘기한 계급이라는 개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특징들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분법. 둘로 나눈다. 이분법. 어떻게?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 두 개로밖에 안 나누죠. 이해가시죠? 단절적. 여기 단절적인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는 이따가 계층 얘기할 때 선생님이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더 쉽게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연속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류. 어쨌든 이분법으로 간다. 부르주아지, 즉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두 개로만 나누는 이분법적인 어떤 사람들을 나누는 계급 개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계급 개념 때문에 하나 더 알게 된 게 있다면, 이 계급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계급 의식을 갖게 한다. 즉 부르주아들과 프롤레타리아 애들이 서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들은 사장님들의 어떤 마인드, 어떻게 하면 내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조금만 주고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공장 사장님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겠죠. 프롤레타리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모든 만국의 노동자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계급의식이라고 합니다.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의식, 프롤레타리아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의식, 이런 계급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런 계급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얘네들의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마르크스한테 마지막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가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계급 간의 사회이동은 거의 안 된다. 안 되겠죠. 공장이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 계급은 계속, 정말 이 사회가 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 자본가로 살 테고, 노동자 계급이 아무리 노동을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공장의 어떤 기계, 자본, 땅, 모든 어떤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자본들을 자기가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급 간의 사회 이동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나눠져 있는 거는 거의 뭐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지고 베버라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가 쭉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걸 보고 왜 계층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요걸 좀 사회불평등 얘기할 때 계급 얘기 그만하고 계층이라는 단어를 좀 쓰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던 데는 이때 사회는 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로 설명이 되는 사회였거든. 사회가 그만큼 복잡하거나 막 복합적으로 막 발달되어 있는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었어. 근데 베버라는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학문 공부를 하던 이 시기가 되고 나니까 너무나도 계급 가지고는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선생님 극단적인 예를 먼저 하나 들어준다면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 뭐 세계적인 기업이죠.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경영하고 있는 최고 CEO가 있다고 해보세요. CEO. 이 CEO는 있고, 이 CEO가 있고, 특정 직업을 비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선생님이 뭘 좋아하냐, 카레를 되게 좋아하는데 카레를 한번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선생님이 모아놨던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여기 우람 카레, 이름이 좀 별로긴 한데 우람 카레라는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근데 맛이 없어. 우람 카레가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인스타 댓글로 막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카레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 절대 가지마, 별점 막 빵점 막 이렇게 나오고 배달 하나도 안 들어오고 월세만 내다가 선생님이 막 굶어 죽게 생긴 거지.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나 어쩌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가장 높은 최고 경영자 CEO를 하고 있는 사람의 연봉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베버라는 선생님이 의문점을 가진 건 마르크스가 얘기한 계급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못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자, 우람카레의 김우람이라는 사람은 계급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부르주아입니까 프롤레타리아입니까? 부르주아예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식당이라는 그 땅과 건물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입니다. 최고 경영자, CEO, 이 사람 부르주아일까요? 프롤레타리아일까요? 프롤레타리아예요.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땅과 건물과 공장과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단지 자신의 어떤 노동들 중에 경영이라는 노동을 팔고 그의 대가로 월급을 받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어떻게 마르크스의 계급이라는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엄청 사회의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삼성 CEO는 굉장히 그 적대감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착취당하는 소외받는 노동자 느낌으로 되어야 되는데 마르크스의 계급이라는 개념을 갖다 사용하면 이게 조화가 안 되죠. 지금 사회는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다차원적으로 봐야지 그냥 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가지고만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 나눠가지고는 이렇게 엉망으로 사회를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베버의 생각. 그래서 베버 선생님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생산수단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걸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가지고 서열화해서 봐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계층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베버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이건 뭐 경제적인 거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계급 개념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위치,
뭐 그냥 생산수단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는 아니고 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뭐 온라인 시장이든 무슨 시장이든 아무튼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 생산수단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아까 우리 사회불평등 정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비슷한 명예나 지위, 공통의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지위들, 이 지위가 어디에 속하는가에다가 마지막 정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파당, 정치적인 파당, 권력, 정당 이런 것들이 서로 어느 정도 사람들의 레벨에 맞춰져 있냐 이런 세 가지를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 사람들의 어떤 층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베버의 생각인 거고 그 개념을 뭐라고 불렀냐면 계층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남겨놨던 이 설명 단절적, 불연속적이라는 거하고 얘하고 어떻게 대조가 되냐면 당연히 계층은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있냐 뭐 하나가 있냐 없냐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너무나 뭔가 명확한 개념이 아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단절, 불연속에 대조되는 말로 서열적이고 연속적인 구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는요 사회학을 그러니까 베버도 사회학자고 우리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조사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사회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베버 한번 우리 맨날 했던 게 뭐야. 도대체 사회학자가 사회를 연구할 때 가치 중립을 왜 해야 되고 가치 중립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 생각처럼 생산수단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로 딱 나누는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가 자기가 정의를 해가지고 이 어떤 사회의 계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직도 안 지워졌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사회학자가 내가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계층이 분류가 되어 있는가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얼마나 있고 명예는 얼마나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점수를 줘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치화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가 10점 만점, 명예 10점 만점, 권력 10점 만점 해갖고 30점 만점으로 사람들을 한번 계층을 나눠보자. 이렇게 할 때 계층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명이 살고 있는 어느 사회의 사람들을 1등, 2등, 3등, 4등 이 점수를 내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30등까지 등수를 내서 계층을 나눴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계급하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1등부터 30등까지 쭉 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반을 잘라서 얘네는 부르주아, 얘네는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눌 수가 없겠죠. 이미 중요한 거 하나 더 중요한 건 1, 2, 3, 4, 5, 6, 7, 8, 9, 10등부터 해서 30등까지 뭐가 정해져 있어요? 서열화해서 나타내는 게 계층이다. 계급은 그런 게 아니잖아. 맞죠? 거기다가 연속적이라는 표현 아까 봤듯이 계급은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냐 끝 이분법적이고 단절적인 느낌이라면 사회 계층이라는 이 계층이라는 개념은 1, 2, 3, 4, 5, 6 연속적이고 서열화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나눠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마르크스는 이 두 개로 이분법적으로 단절적으로 나눈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는 계급의식과 얘네들이 가진 계급의식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얘네 둘이는 적대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15등, 16등 쭉쭉쭉 간단 말이지. 근데 이 앞에 하나 차이 나는 애들은 얼마 차이가 안 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15등하고 16등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 사람들은 엄청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계층이다. 얘네들은 하류층에 속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나눠놓고 얘네하고 계급식이 적대적으로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15등하고 16등의 상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일까? 한 끗 차잖아, 한 끗 차. 맞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나눌 수도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단절적으로 나눌 방법이 없어. 그냥 서열화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보는 게 계층이다. 이런 설명으로 아까 그 이야기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식이나 적대감 이런 거 없어. 약해. 마르크스 형의 생각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비판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그 개념이 바로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이동이 쉽지 않냐 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사회이동 가능성 크죠. 왜 안 크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더 부자가 될 수도 있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명예가 높았다가 떨어질 수도, 지위가 낮았다가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보다 한참 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더 융통성 있게, 유동성 있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이, 계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거를 이따가 나중 다음에 핵 17에서 공부하겠지만 사회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이동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하나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위불일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지위불일치 현상. 무슨 얘기냐면 오늘 수능 문제 풀 때 볼 건데요.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크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계층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층이야. 완전 1등이 아까 30명, 1등부터 30명 했을 때 돈도 엄청 많고 권력도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사회적 지위가 30등이야. 뭔가 봤더니 굉장히 그 나쁜 조직폭력의 어떤 가장 두목인 거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권력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식, 저런 일이나 하면서 돈 벌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 레벨이 안 맞잖아. 지금 얘 1등, 경제적으로 1등, 정치적으로 1등인데 사회적 어떤 지위 차원에서는 꼴등이라는 게 반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정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존경을 하는 뭐 성당의 신부님이라든지 스님들, 이런 분들 사회적이나 이런 걸로는 엄청나게 명예나 지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돈은 거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위불일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에서는 지위불일치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계층이라는 개념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인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결국 정리를 하면 계급이라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개념은 자본주의 초기 사회에 설명이 가능했던, 딱 산업자본주의가 막 시작될 때 그때 사회에 딱 적합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이론론이다 하는 거는 우리 옛날 방법론적 이론론 이론은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거, 생산수단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 생산수단 하나로만 설명을 하는 이론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신에, 반면에 계층이라는 배버의 어떤 개념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훨씬 더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다원론적인 관점,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요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다른 희소가치까지 같이 버무려서 보는 다원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진짜 정리한 겁니다. 됐죠? 끝!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관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기능론 갈등론의 이야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제목 불평등하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사회가 불평등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능론이 바라볼 때 우리 사회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모습,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이 기능론적인 느낌인지 갈등론적인 느낌인지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하는 사람이 항상 극명하게 드러내진 않았어도 전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사회 불평등 현상?
야, 이유가 있겠지. 불평등하게 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사회에 바람직하고 임마 뭔가 기능을 하고 있나 보지, 이런 느낌이면 기능론 느낌인 거고, 사회불평등 현상, 이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 갈등론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느낌 살아 있으시죠? 자, 기능론 이야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건 우리 사회 내 지위들 중요도가 다 다르다. 의사들, 판검사들, 우리 사회 소위 돈을 많이 벌고 지위, 명예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전문직의 어떤 사람들과 그냥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시급 얼마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중요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 맞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중요도가 달라요. 그래서 중요하고 특수한 지위,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우리 사회의 고위층이 하고 있는 어떤 전문직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일단 너무 적어. 그 자리는 적어. 의사나 변호사의 자리는 굉장히 적고, 그거 되기 위해서 희생이 너무 많이 필요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막말로 진짜 의대 가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의대에 가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또 중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초등학교, 유치원 시절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어떻게 보냈길래 그런 고득점과 학교 내신을 이용해서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기능론의 설명인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더 노력하고 희생하고 공부해가지고 정말 지옥 같은 수험 생활을 거쳐서 의대에 가서, 또 의대에 가서 나머지 친구들은 대학생 됐어, 와 드디어 성인이다 하면서 술을 퍼마시고 막 할 때 계속 어려운 시험 공부하고 의대생으로서 막 한다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 당연히 파격적으로 특권을 주고 보수를 줘야 그걸 하지. 그것도 안 주면 누가 의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겠어? 일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의 시급이 똑같다면,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거의 비슷하다면 누가 개고생해가지고 의대를 가겠냐 이거예요. 누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하겠냐. 당연히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고 하는데 유인이 있어야지. 의대를 가서 네가 의사가 되면 이런 혜택이 있어. 어떤 혜택인데요? 엄청난 특권과 보수를 제공할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당연히 그 사회가 바람직하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인 거예요. 그럼 희소같이 배분하는 기준을 누가 정했는데요?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기능론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아니, 그거는 전체 구성원들이 다 합의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다 합의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고요. 더 나아가지고 당연히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합의를 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소수만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실력자들만 뽑아서 데려가는 그 의대에서 또 엄청난 숙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데는 개인들의 노력이나 능력, 업적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배분이 되는 거지. 의사 하고 싶어? 너도 우리 사회 제일 높은 층에 살고 싶어? 그러면 엄청 노력하고 엄청 능력을 발휘하고 네 업적을 보여줘.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공정하게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기회야.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 개인이나 사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다. 사회 불평등이 없다 그러면 의사나 편의점 알바생이나 보수가 똑같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예가 똑같다면 누가 일하고 누가 공부하고 누가 열심히 살겠어?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지. 개인이나 사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너무나도 괜찮은 제도야, 불평등이라는 건. 그리고 인재, 훌륭한 사람들을 가려내겠죠? 공부 실력을 평가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 인재들을 찾아내서 정말 이 인재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 사회 불평등이 다 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논리로
보고 있는 게 기능론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 동기를 부여해. 요 동기 돼, 성취 동기.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어려운 거를 의대로 어떻게 가야 되지? 야, 해. 너 의사 되면 임마 이렇게 돼. 성취 동기를 부여해주고 경쟁을 유발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도움이 되냐?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이 불평등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등이라는 걸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하고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는 게 기능론의 모습입니다. 느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느낌만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 따라서 아주 말이 너무 기시네요.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이 어쨌다고요? 딱 했을 때 기문자들은 불평등이라는 건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어디나 있어요. 시공간을 막론하고 어디나 있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는 현상이고요.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보편적이고 불가피하고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네. 기능론의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등론을 보겠습니다. 자, 갈등론자를 모셔가지고요. 사회불평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본다고 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지위의 중요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그것부터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지위가 내 중요한 직업 안 중요한 직업 지위가 중요한 지위 안 중요한 지위 이런 걸 지금 누가 판단하십니까? 그거 너무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중요한 직업 안 중요한 직업이 어딨어, 그죠? 자, 이어가지고 희생이 많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희생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엄청 공부하고 했던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너희가 계속 그 높은 보수와 높은 파격적인 특권을 받고 있는 그 자리를 계속 너희들끼리만 대대손손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화에 불과한 것 같은데, 제 갈등론자들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기능론자들은 뭐라고 한다면 야 너희 임마 이 자리에 내가 괜히 온 것 같아? 나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아니야, 나 엄청 노력해서 온 거잖아. 너희들 여기 오고 싶으면 엄청나게 노력해. 그래야 이 자리에 오는 거야. 이렇게 정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갈등론자들을 본다는 거예요. 자, 갈등론자들이 볼 때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 집단, 지배 집단만의 합의. 이것도 익숙한 표현이죠.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했냐? 아니다. 소수의 특정 집단, 지배 집단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요하는 거에 불과한 거다. 그거에 의한 희소가치 배분이지. 우리는 절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 어렵고 중요한 직업이 따로 있는데 그 중요한 직업은 엄청나게 어렸을 때 숙련을 많이 해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걸 인정한다라고 같이 합의한 적은 없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갈등론자들이 볼 때 이 말이에요. 너희는 자꾸 노력, 능력, 업적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 갈등론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발휘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니네 그 자리에 가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힘을 애초에 갖고 있었고 엄마 아빠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게 지금 그 자리를 갖다 놓고 안 갖다 놓고를 결정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 불공평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개천에서 욕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해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너희는 그렇게 다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미 정해져 있어. 능력, 노력이 아니라 권력이나 가정 배경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애초에 불공평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말하는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인재를 발굴하게 해주고 우리 사회를 개인과 사회를 열심히 하게 해주고 효율성을 발휘하게 해주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주는 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인재들을 발굴하고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어. 진짜 인재들이 능력과 권력과 가정 배경에 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빛을 못 보게 하는 오히려 기회를 박탈시키는 게 바로 이 불평등이야.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부모 잘 만나고 권력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지배층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 불만 이런 걸 만들게 돼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정말 나쁜 제도야 라고 활동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나오네요 방금 한 말이.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집단 간의 대립을 유발하게 하고 사회통합이 되겠냐? 오히려 불평등 때문에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거지. 다시 한번 아까 기능론의 생각하고 대비되게 해서 설명을 한다면 기능론들은 이 사회불평등이 사회통합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데 좋은 제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와 개인이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하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더 너무나 좋은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반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평등이라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어떤 최고의 제도다라는 너희 생각이 틀렸고 우리 생각에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극복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불평등은 우리 사회통합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극복해야 하는 현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능론과 갈등론의 어떤 불평등에 대한 인식 이렇게 한번 대비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선생님 설명이 부족했다면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급계층, 사회불평등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고 기출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2017년도에 수능 2번 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층화 현상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사회계층화 현상 설명을 서로 다른 이론이다. 그럼 이론 뭐 계급론이냐 계층론이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옳은 설명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부터 보시면 사회 구조 차원에서 볼 때 부, 명예, 권력 이거 베버가 얘기했던 그 다차원적인 다원론적인 관점이잖아.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명예는 시장 작동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 가치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치유불일치 현상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죠. 즉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이 돼서 그 사람의 어떤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칸은 그래서 베버가 얘기한 계층에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와 보시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 배후에는 자본, 기계, 원료 이렇게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소유 여부가 존재하고 있다. 생산수단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여부가 그래서 이를 소유한 집단은 그들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관념을 마치 사회 보편적인 가치인 것처럼 모든 구성을 주입하고 있다. 얘기 딱 읽어보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계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바로 보시면 자 가는 나에 비해서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기반한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귀속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한다. 우리 옛날 귀속주의 할 때 그 귀속인데 어디에 귀속되어 있어서 그 집단에 쏙 들어가서 느끼는 의식 이해하세요? 그 집단에 들어가서 느끼는 귀속 의식이라는 거는 결국 같은 집단끼리 서로 느끼는 집단만의 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한 집단이다 라는 생각 이거를 집단의식 귀속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계급계층 얘기할 때 계층은 서열화되어 1번부터 30번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 그룹으로 나누기 쉽다고 했어요? 쉽지 않죠. 연속적이고 서열화되어 있고 이런 느낌 기억나시죠? 이 집단에 속해 있어서 이 집단끼리 뭉치고 이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집단끼리 뭉치고 이런 귀속의식, 적대의식, 집단의식은 누가 갖는 거라고 했습니까? 마르크스가 생각한 계급에서나 갖는 거죠. 이건 나에서 강조를 해야 맞는 거지. 그죠? 니은 보니까 이분화된 불평등 구조 설명하는 거는 당연히
베버의 계층입니까? 마르크스의 계급입니까? 이것도 역시 나에 해당되는 설명인 것 같고요. 지위불일치 현상 설명하는데 적합한 거는 베버의 계층 이론이 맞겠죠. 가가 많은데 적합하지 않다. 나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 맞네. 가나 모두 사회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 얘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얘는 경제적 요인만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둘 다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5번 정답이었던 문제. 괜찮아요? 선생님 기출분석 하는 거 하다 보니까 2017, 18, 19, 20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20년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나왔었던 11번 문제인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사회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하고 B다. 하나는 계급론이고 하나는 계층론이다. 이런 뜻으로 그냥 문제 읽으시면 됩니다. 나와 있네요, 그냥. 자, 바로 넘어가서 빨리 보세요. A에 따른 조사 자료를 보니까 생산수단 소유 여부, 그러니까 계급 느낌으로 한번 나눠봤더니 가, 물, 병, 정, 뭐 5명이 병하고 정은 소유네. 그럼 마르크스 형이 살아 돌아와서 본다 그러면 병하고 무는 부르주아 계급이고 나머지 을, 갑, 병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고 이렇게 분류를 했겠죠. 이걸 계급에 따라서 나눈 거죠. 자, B에 따른 조사. 이 B라는 것에 따라서 나눠보니까 재산 정도, 경제적인 측면, 위신 정도, 사회적인 측면, 권력 정도, 정치적인 측면에 따라서 상하, 상중하, 중하, 상중, 상하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뭐 당연히 보나 마나 계층에 관련된 게 B의 개념인 것 같고, A는 그야말로 생산수단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이 하나로만 따지는 계급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1번 계급 이론에 따르면 을하고 정은 서로 다른 계급이다. 을하고 정은 계급 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로만 계급을 나누기 때문에 을하고 정은 둘 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을하고 정은 같은 계급이라고 보고 끝내면 되잖아요. 다른 계급이 아니에요. 2번 계층 이론에 따르면 을, 병 간 권력의 정도의 차이가 재산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계층 이론에 따르면 을하고 병 보니까요. 을하고 병의 권력 정도 차이, 을하고 병의 권력 정도, 하하고 상, 이 차이가 나네 지금 을하고 병은. 이게 재산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하하고 상은 재산 정도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하하고 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버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재산 정도를 봤을 때 하하상, 권력도 을이 하고 병은 상이야. 근데 베버가 생각할 때 재산, 권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 상황은 재산하고 권력은 별도로 봐야 되지 어느 하나 때문에 다 이게 결정되는 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렇게 봤거든. 계급 이론에서는 재산 정도가 을은 하고 병이 상이었다면 생산수단을 안 갖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위신도 결정해버리고 정치 권력적인 측면도 결정해버린다고 봤잖아,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이론론적 관점이었잖아요. 근데 베버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게 이걸 결정했다 이런 게 아니라 셋 다 독립적인 요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계층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계급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땡. 3번 갑병무 3명은 공통의 계급적 연대의식, 아까 귀속의식, 연대의식, 집단의식, 적대의식 다 마르크스 계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갑병무, 갑병무, 미소유, 소유, 소유 이거 어떻게 서로 셋이 연대를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땡. 지우고 갈까요? 자, 계층적 위치에서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간 지위불일치가 나타나는 사람 2명이다. 이거 한번 여기다 표시해볼까요? 자, 계층적 위치에서 사회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이거죠 아까? 위신 정도, 정치적 측면, 권력 정도 이거 간의 지위불일치 나타나는 사람. 갑은 사회적인 위신은 중인데 정치적으로는 상이네요. 을은 둘 다 하네요. 병은 둘 다 상이네요. 정은 둘 다 하네요.
무는 사회는 한데 정치적으로는 상이네요. 그럼 이 세 명은 그냥 위신 정도나 권력 정도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갑 같은 경우는 위신은 중밖에 안 되지만 권력이 상이에요. 무 같은 경우도 위신은 한데 권력은 상이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위, 불일치 현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2명 맞았네. 정답 4번. 5번은 이거 딱 보자마자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이분법 둘로 나눠서 단절적, 불연속적, 이분법적 계급. A에 해당되는 설명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출제됐던 계급계층 관련된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느끼는 거지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선생님하고 같이 보고 나서 물론 그 전에 한 번 더 보고 보면 더 좋았겠지만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풀어보세요. 절대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팩노트 정리 나중에 귀찮게 또 해야 되고 검사 맡으려고 막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지금 집에서 시간 많을 때 팩노트 정리 열심히 하시고 교과서의 내용 뭐 EBS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 선생님 팩노트에 빠져있는 내용 좀 정리 좀 제발 성실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쪼록 몸 관리 잘 하시고 핵 17에서 만나요. 안녕.